지금부터 제822회 목요철학 입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전에 저희 계명목요철학원 백승균 원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백승균입니다. IT 기업으로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구글 회사의 전체 직원이 한 6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5천 명이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그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겠냐? 아주 소박하게 표현해서 1 플러스 1은 몇이냐고 물었을 때 과학자로서는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2라고 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문학자들은 단순한 2가 아니고 그것은 사람이다 혹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과학에서는 숫자에 대한 물음은 숫자로 답해서 2라고 답하지만 인문학자들은 숫자로 묻는 물음에 대해서 숫자로 답하지 않고 사람이라는 다른 문자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자가 갖는 의미가 뭐냐? 이 의미 해석을 하는 것이 소위 저자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학문에서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런 인문학을 통해서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많은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괴테나 오늘 좋은 말씀 주실 쉴러 역시 그 자체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미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인생이 살면서 때로는 훨씬 가까운 길을 두고 멀리 돌아가기도 합니다. 특히 인문학을 하면은 장가 또 못 갈 형편이 되지만 그런 그 인문학을 통해서 돌고 도는 그 길이 오히려 인생 전체 삶에서는 하나의 첩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이고 삶이란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이런 것은 인문학적 접근이 아니고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측면에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과 함께 얻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822회 프리드리히 실러와 그의 시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연해 주실 김승옥 교수님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짧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김승옥 교수님께서는 고려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동대학원 석사를 마치신 이후에 독일 에랑엔 뉘른베르크 대학으로 유학을 가셔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덕성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조교수로 역임을 하시고 건국대학교 도고동문학과 부교수를 역임하신 후에 고려대학교에서 퇴임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고려대학교 도고동문학과 명예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주요 저서를 보면 독일 문학사가 1996년에 나왔고요. 그리고 서양 문학의 흐름, 그리고 오늘 아마 강연 내용에 핵심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프리드리히 실러, 그의 삶과 문학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2006년에 고려대학교에서 출판을 하셨습니다. 오늘 프리드리히 실러와 그의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연해 주실 김승옥 고려대학교 도고동문학과 명예교수님을 연단에 모시겠습니다.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승옥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들은 건 놀랍게도 822회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까지 이끌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할 제목은 독일의 괴테와 쉴러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세계 문학을 대표하지만 괴테와 쉴러는 아주 친한 친구면서 작품의 성향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쓰여 있는 것과 같이 프리드리히 쉴러 작품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하면은 그 시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상의 훌륭한 작가는 두 가지로 쓰는데 하나는 셰익스피어를 대표로 하는 인간 자체의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일에 대해서, 또 한 사람은 사회적에 처한 사회상 속에서의 작가. 이런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사회 참여적인 그런 작가입니다. 사회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쉴러는 그 문학 자체만을 얘기하는 것보다 쉴러와 그의 시대라는 걸로 얘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하면 대개 제 말을 듣기보다는 그거부터 먼저 읽으시려고 그러는데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쉴러는 여기 쓰여 있는 것은 1759년에 태어났는데 이때는 프랑스 혁명의 30년 전, 그러니까 가장 극심한 절대주의의 최고봉에 달했을 때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더 살았을 때는 최고봉의 절대주의가 차차차차 기울어져서 민주화되려고 그러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작품 경영은 어떤가? 그거를 이 사람이 바덴뷰텐베르크라는 조그만 나라인데 거기 인구가 한 50만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철저한 절대주의자가 임금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베랭간에 이 양반이 학교를 만들면서 모든 우리말로 하면 요 초등학교에, 거긴 그 당시 라전 학교라고 그러는데 우수한 성적 있는 사람은 다 내가 학교를 만들었으니 그냥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프리드리히 쉴러의 아버지는 대위였었는데 얘는 어렸을 때 목사를 되기 위해서 목사님한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미 4-5살 때 성경을 라틴어 혹은 그리스어로 배웠는데 얘는 거기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정중하게 군주한테 말했더니 안 된다. 꼭 넣어라. 그래서 거기 강제로 입학했습니다. 그러면 입학하면 신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은 전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먼저는 법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어떤 학교냐? 한 번 들어가면 일체 외부와 접촉이 없습니다. 면회도 안 됩니다. 면회가 만약에 될 경우에는 1분간만 군주가 허락하여서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2훈련소 혹시 남자분들은 상상하시면 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와 다 더해서 면허도 없고 편지도 왕래가 못하고 일체 면허를 못 듣는데 특히 여자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제로, 예를 들어서 밥 먹는 것도 구령에 붙여서 먹는다고만 썼는데 아마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육사에서 직각으로 밥을 먹었다고 그런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군대 생활을 했는데 쉴러는 군대 생활을 하기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해서 거기서 맨 처음에는 법학을 하다가 그 다음에 학교를 조금 더 크게 하면서 의학을 했습니다. 그 의학을 하면서도 법학보다 낫다. 왜냐? 그 당시 옛날에
할러라는 사람이 아주 시류 유명했는데 그 사람이 의사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 흉내를 내서 그럼 나도 그걸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셰익스피어를 만날 기회가 됐습니다. 아벨이라는 교수를 모셨는데 아벨은 계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많고 그 당시에 유명한 니콜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월간지를 발간하면서 계몽주의란 무엇인가 그런 걸 각 학자에게 돌렸습니다. 설문지로. 그럴 때 니콜라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계몽주의자는 여행을 많이 하고 아는 것이 많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아벨이라는 사람이 계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좀 그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셰익스피어를 강의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이 물론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 유럽을 지배한 문학 이론은 삼통일, 시간과 사건과 행동을 일치시킨다는 삼통일의 일치가 문학에 있어 대단히 지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셰익스피어는 그거를 깨트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셰익스피어는 무식해서 그것을 모른다. 삼통일도 모르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셰익스피어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전통적으로 대륙보다 좀 더 민주적입니다. 많은 민권운동을 해가지고 자유를 조금 찾아갔었습니다. 근데 셰익스피어를 얘기하니까 실러가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찾아가서 책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중에 여기 쓰여 있는 것이 왜 그 임금님이 그 많이 자기가 올레앙의 처녀라는 요한나 얘기를 쓰면서 셰익스피어 작품을 읽다시피 했고 외우다시피 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잠깐 한번 나오는데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논문을 썼는데 인간의 동물적 본성과 정신적 본성과의 관계 시론 이렇게 씁니다. 이게 나중에 이 사람 미학의 근본이 되겠고 그냥 그 미학만이 아니고 인간의 인성을 변경시키려고는 인간론, 교육론, 일본에서는 이 사람 그 논문 인간의 미적 교육에 대해서 그런 논문을 나중에 썼는데 그거를 교육 시리즈로 번역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했는데 아무데도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빚을 내서 자비 출판을 했습니다. 근데 그 평이 좋게 나온 것도 있고 나쁘게 나온 것도 있지만 대개는 좋게 나와서 이 사람이 독일의 셰익스피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만하임이라는 곳이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나라입니다.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독일은 이 당시 300여 국의 나라로 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른 나라 만하임이라는 곳에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달베르크라는 사람한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당신 희곡을 드라마를 우리 극장에서 공연하고 싶다. 근데 당신 작품 내용을 하면은 그대로는 안 된다. 좀 고쳐달라. 이랬습니다. 이때가 졸업한 다음에 1년 동안 논문을 쓰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치는데 밤새고 고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고쳤느냐? 이 로이버 즉 군도라는 작품은
도둑대라는 말인데 아까 백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 집 큰아들은 라이프치히라는 것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니까 물론 거기는 대학생은 약간 방종하고 술도 많이 먹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은 집에 있다가 이 형님이 재산이다 그리 같다 생각해서 형님을 모함하기 시작해서 편지도 변경시키고 자기가 답장을 써서 너 같은 놈은 집에도 오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형님이 그만 실망을 해서 안 되겠다. 나는 집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도둑으로 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겠다. 그래가지고 도둑대를 몰고 분탕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교해서 홍길동 전하고 같이 논문 쓴 분도 계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비슷한 그런 의적을 했는데 집 근처에 와서 사정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수를 하고 자기는 관가로 괜찮습니까? 네, 아유 좋습니다. 그래서 와서는 복수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 사용된 언어가 굉장히 파격적이고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영국에서 볼 수 없던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 당시 만하임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공연을 보고 극장하는 정신병동 같았다. 객석에서는 눈동자를 굴리고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질렀다. 난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훌쩍이며 끌어안고 여자들은 거의 정신을 잃고 문으로 갔다. 그것은 마치 혼돈 속에서 안개 속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 같았다. 강박이 끝나고 커튼이 내려갈 때마다 힘찬 박수가 요란하게 울리고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다. 당시 이런 현상은 거의 없었다. 음모와 폭력에 대항하는 격정적인 이 작품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독일을 이미 흔들어 놓았다. 이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작품이 나오고 극장에서 공연을 하니까 군대 생활하는 게 아주 싫어졌습니다. 더군다나 한번 가서 연극을 보고 난 다음에 저녁을 먹으면서 배우와 함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 작품에 대한 얘기 하다 보니까 그때 자기는 군복을 안 입고 갔습니다. 군대 생활하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청원서를 나섰습니다. 군주한테 내가 이렇게 큰 것도 다 공의 덕입니다. 제가 우리 바덴뷰르크 국을 더 빛내기 위해서 저쪽 나라에 가서 작가 생활을 하겠으니 청원하십시오. 그랬더니 이런 지하의 거절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군대 생활 장교 군의관 보 생활을 하다가 안 되겠다. 내가 도망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도망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하나의 그런 원인이 된 건 그 당시에 연극하는 줄 알고 그 부인 두 사람을 대동하고 자기 하숙집 지나고 자기 친구의 어머니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의 어머니를 대동하고 연극 구경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연대장한테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연대장은 그렇지만 공은 지금 없지만 비밀로 하자. 그런데 갔다 왔는데 그걸 다 알았습니다. 그걸 다 알으니까 불러다가 너는 앞으로 코미디 쓰지 말아라.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너는 영창이다. 그러고 우선 2주간 영창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하고 하나 모의를 했습니다. 즉
자기 나라에서 도망가기로. 근데 그 같이 모범되어 친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슈트라이혀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원래 음악을 배우고 싶었지만 강제로 입교했습니다. 그래서 함부르크에 가서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아들 거기 가서 피아노 공부를 더 하기로 하고 결심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도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슐러는 돈 한 푼 없는데 이 친구가 조금 부유해서 돈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밤에 도주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큰 잔치 중이었습니다. 큰 축제예요. 이 양반이 국민의 혹은 일반인들의 돈은 다 세금으로 걷고 자기는 흥청망청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천 마리의 짐승을 풀어놓고 이쪽으로 몰다가 3m쯤 떨어진 데서 화살로 쏴서 사냥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때를 노리자. 그래서 가는데 슈트라이혀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도 쭉 한 값씩 나오지만 같이 도망갔다가 거기서 헤어진 다음에 음악 공부를 할 수 없이 포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우구스부르크라는 남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뮌헨에 가서 피아노 만드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슈트라이허가 나중에 위엔에 가서 피아노 공장을 했습니다. 그때 비토펜이 귀가 먹었을 때입니다. 비토펜을 위해서 강력한 소리가 나는 피아노를 만들어서 제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슐러가 유명해지니까 슐러의 만하임으로 도망 이런 책을 해서 어렸을 때 유년기에 슐러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게 없었는데 이 사람이 유일하게 우리가 알아서 저도 책을 썼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신세를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이 자기 돈을 이렇게 쓰면서 하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슐러가 살아있는 한, 문학이 살아있는 한 아마 이 슈트라이혀라는 이름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 도피한 게 9월달인데 거기 갔더니 거기 극장장도 자기네 나라 바덴-뷰텐베르크, 여러분이 아시기에 쉽게 말씀드리면 슈투트가르트에 큰 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도망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잔치에 초대돼서 극장장도 거길 갔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 와가서 프리드리히 슐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나를 붙잡으러 왔구나. 그래서 여기서 다른 데로 갔습니다. 이 만하임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요즘 여러분 혹시 여행하다가 보셨겠지만 그 구간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있습니다. 프랑스를 본받아서 집을 지었고 칼로 잰 듯이 가는 네모 반듯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태리의 많은 그 조각품을 본받아서 60여 개의 흉상, 전신상 이런 걸 만들어서 그리스 신화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을 새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오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무일푼인데 지금 그 사람은 없고 가긴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다가 그 극장장을 만났습니다. 그래 극장장을 만나서 나 좀 어떻게 해달라. 그러니까 당신 지금 잡으러 오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여기 당신 둘 수도 없다. 빨리 가라. 어디로 도망가라. 그래서 거기서 할 수 없이 프랑크푸르트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갔다가 거기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는데 여름 옷을 입고 바오바흐라는 조그만 도시
조그만 마을 글로 걸어서 갔습니다. 인구가 거기 얼마 안 되는데 300명 인구 가운데 100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많은 곳은 여러분 항상 약간 자유스럽고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살았는데 여기 가서 살면서도 그 근처에 메인인이라는 곳에서 사서가 있는데 거기서 책을 빌렸습니다. 그 책을 빌려서 책을 많이 빌려서 아주 궁벽한 곳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 한 푼 없고 갈 곳도 없고 이 집은 폰 볼초겐이라는 자기 친구의 어머니가 알려준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대신 정말 시골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겨울에 왔다가 이제 한창 여름입니다. 여름이 돼서 괜찮으니까 마하나임 극장장 달베르크가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까지 침묵을 지켜서 미안하다. 당신이 우리 극장에 와서 같이 작업을 하자. 그래서 작업을 하게 돼서 그리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까운 곳에 한 군데에서 슈반이라는 출판업자를 만나는데 그 슈반이 역시 계몽주의자라고 그럽니다. 이제 계몽주의가 뭔가는 잠깐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계몽주의자가 있어서 그 사람이 여기 보면 맨 밑에 줄에 두 번째 큐어 퓨르스틀리히 도이체 길레르텐 게젤샤프트 여기 한국말은 그냥 팔츠 독일 문화 독일 학회 이렇게 했는데 큐어 퓨르스트라는 말은 잠깐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큐어 퓨르스트는 황제를 선출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공국을 위해서 학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학회에서 이 사람 보고 슐로 보고 강연을 하나 해달라 그랬는데 그 강해가 지금 나온 팔츠독일학회에서 슐러의 연설문이다. 이게 25세 한 연설입니다. 이 글이 많은 사람이 인용을 하는 즉 절대주의 사회에서 이런 글을 발표할 수 있었다. 그런 대표적인 글쓰기입니다. 그게 제가 잠깐 읽어봤습니다. 나는 결코 군주를 섬기지 않는 세계시민으로서 작품을 쓸 것입니다. 일찍이 나는 많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았던 위대한 세계를 얻기 위해서 조국을 버렸습니다. 자연의 기묘한 운명이 고향에서 저를 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나는 결코 많은 연결고리를 끊어졌습니다. 관객만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연구이며 군주이고 나의 믿음입니다. 나는 이집트도 그들에게만 약속합니다. 그들 앞에 아니면 어떤 재판석에도 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만을 두려워하고 이들만을 존경할 것입니다. 여기서 25살에 재판석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를 한번 의미를 새겨보겠습니다. 그 당시 절대주의에서는 first, 군주가 법입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나는 이 태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법입니다. 법이 아주 많이 되어 있지만 그것은 군주만을 위한 것이고 사실은 군주는 뒷속으로 아주 부도덕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당하다고 얘기하면 그냥 재판에 갑니다. 아무것도 재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세상 법이라는 것은 군주가 마음대로 하는 법입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 무대 위에서 군주가 나쁜 짓 하는 것을 다 보여주면서 그거를 벌하는 겁니다. 즉 거기는 국가보안법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무대에서 나는
군주를 벌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다 군주를 벌하겠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세상 법이 통하지 않은 무대 위에서만 나는 도덕적 얘기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 당시 아무 법도 군주를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주를 구속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가? 그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왔더니 이젠 자기의 고국의 칼 오이겐이라는 군주가 좀 느슨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베리크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귀족입니다만, 그럼 우리가 당신을 전속 극작가로 하겠다. 그러면서 1년에 300굴덴을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거 300굴덴이라는 건 아주 치욕적인 겁니다, 사실은. 왜냐? 그 당시 15먹은 가수도 500굴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너무나 적게 매겼기 때문에 자기가 신세를 진 그 볼초겐 부인한테도 이걸 받았다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살게 됐는데, 이 사람이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옷을 많이 샀더니 쉴러가 저 낭비벽이 대단한 사람이다. 배우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못됐다. 그러면서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위엔에 조금 있으면 이제 프리메이스라는 단체 이름을 말씀드릴 텐데, 일리미네이트라는 이태리 말, 라전어로 된 말에 빛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프리메이슨하고 똑같은 건데 약간 독일의 미련 쪽에는 좀 험했습니다. 그 사람은 군주를 없애버리고 혁명을 일으키자,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회봉사가 동포가 다 동일하다. 즉 칸트가 나오기 전에 이미 세계의 모든 사회동포가 형제라는 걸로 하면서 더 험한 것은 이제는 폭력을 사용해서 군주를 없애버리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프리메이슨 단체하고 협상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하자. 그런데 들어보니까 무력 혁명을 하니까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들켰습니다. 그래서 그 수뇌부는 다 사형에 처했는데, 이 슐러가 하는 행동, 즉 로이보를 만든 군도라는 드라마를 쓴 것과 여기 와서 하는 행동과, 영국도 피에스코의 반란이라는 것을 아직 공연은 안 했지만 공화주의적인 연극을 내고 그러니까 달베르크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곤란한데 그러고 있는데 마침 뮌헨 쪽에서 소문이 오기를, 달베르크는 자기가 귀족이면서 프리메이슨 회원일 수도 있는 프리드리히 슐러는 월급을 주고 있단다. 그런 소문이 돌으니까 달베르크도 이제는 당신은 안 되겠다, 떠나줘야 되겠다. 그러고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유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이거는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 읽으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거 뭐냐면 그리시적 사회는 우주의 진리를 궁극적으로 밝혀내려고 그러는 거지만, 히브리적 사유는 그런 거 알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순종하면 된다. 학자를 대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좋다. 즉 그렇게 돼서 여기 5번을 보면 성장이란 원리를 밝히는 것이고 그것을 체계화한다. 그런데 수평적입니다.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인간과 신과의 관계를
수직적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우리 운동권만 얘기하고 그럴 때 구교 캐토릭 교회가 있는 곳에서는 독재가 많다.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남아메리카 거기를 들었습니다. 거기 카톨릭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 독재가 많아졌습니다. 전에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그리스적 사회와 히브리적 사회에는 두 사상이 서양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 됐다 저것 됐다 바뀝니다. 그것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 참고서를 요약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평적으로 됐던 사회 사상이 수직적으로 됐던 사회 사상이 수평적으로 옮겨가는 시절에 바로 슐러나 그 외의 여러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의 백과사전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절대주의가 제일 한계점에 오기도 하고 제일 극성에 달한 그때가 바로 슐러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무슨 이론이 있었냐? 군주가 절대적인 국가를 장악하고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즉 왕권은 임금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백지 체포권, 초야권. 백지 체포권은 뭐냐면 잘못한 거 있고 마음에 안 들으면 체포 영장이 없어서 죄를 얻다 가둬. 그러면 가두는 겁니다. 그 예가 여기 소설로서는 찰스 디킨스가 쓴 두 도시 이야기, 저희가 어렸을 때 읽은 이도비아라고 그랬는데 그게 두 가지 권리, 백지 체포권과 초야권을 다루는 얘기입니다. 그런 말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실제 현실 세계에서 볼테르가 이 백지 체포권에 의해서 갇혀서 바스티유 감옥에 잠깐 들어갔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별 잘못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 나쁘게 보면 그냥 가는 겁니다. 이런 것이 절대주의 사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은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세 장원제도가 1인 체제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독일 전통에서 왔습니다. 독일은 옛날에 게르만 시대부터 페데라는 여기 있죠. 페데라는 방위권이 있는데 그 방위권은 누구나 각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각자가 갖고 있어도 약하니까 그걸 누구한테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의뢰해서 너 내 대신 가서 싸우다오. 그러면 대신 가서 싸워서 됩니다. 그 전에 중세시대의 한창 때는 재판이 있었는지 압니까? 없었습니다. 재판이 뭐냐? 뜨거운 쇠창살을 각자가 쥐고 시작 하면 누가 먼저 놓느냐? 먼저 놓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뜨거운 장작불을 펴놨습니다. 장작불 위에 걸어준다. 걸어서 거기서 먼저 도망쳐 나오면 그게 죄인입니다. 물속에 한참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놈이 죄인입니다. 그러는 아주 우리가 지금 현대인이 생각하면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재판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페데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방어권을 게르만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농촌 사람들이 모여서 나의 방어권은 우리의 제일 땅 많이 가진 지주에게 줍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방어권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차차차차 시간이 지나 보면 목숨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농노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전쟁에서 잡아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흑기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월터 스카터라는 사람이 지은 아이반 호라는 데 나오는데 흑기사의 영화에 그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유태인으로서 사람 병을 잘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저 여자 마귀를 불러다 고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약하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흑기사에게, 즉 로버트 힐러인가요? 로버트 힐러인데 당신이 좀 대신 싸우다오. 즉 페이데 방어권을 그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흑기사는 자기 이름을 모르게 해가지고 꺼먹게 해가지고 와서 싸워서 이겨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거기서 자유롭게 됐다.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그 영화가.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것이 자꾸 뭉쳐서 큰 조그만 곳이지만 큰 나라가 되고 그게 임금이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농노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건 다른 얘기인데 독일시나 유럽시를 가면 황제도시라는 걸 들었을 분입니다. 그게 여러 곳에 많습니다. 그 황제도시는 왜 황제도시가 됐냐? 한 도시의 시민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방어권을 황제한테 줍니다. 그럼 황제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고 이 옆에 제국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멉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제국의 군주들이 시민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 나는 페데 방위권을 위엔에 있는 황제한테 주었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 그래서 보통 시들이 자율권을 가진 거 있습니다. 그걸 사실 컴뮌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그래서 좀 더 자유스럽기 때문에 수공업이 발달해서 더 잘 살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더 잘 살으니까 옛날에 대농지주, 즉 그 사람들이 귀족이죠. 이 사람들을 봐도 더 잘 살게 돼서 시민의식이 생긴 겁니다. 서양에. 그게 시민의식이 생겨서 그게 연극으로 나오면 시민 비극이라고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극은 왕후장상, 왕이나 귀족 계급이나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는 시민이, 너와 나와 같은 시민이 연극의 주인공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시작했는데 과학의 발달,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 뭐 이런 철학의 발전, 이런 것이 점점 인간의 권리가 특히 정치를 말하죠. 수평적으로 기울기 시작한 겁니다. 수평적으로 기울기 시작할 때 역할한 것이 백가수전파, 실러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럼 계몽주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거기 세 번째 보면 독일 말은 아우프클레링이라고 영어는 엔라이트먼트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일 쉬운 것이 엔라이트먼트입니다. 그건 영어로 불을 켜다 그 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약간 변두리에 살았는데 거기 후미진 곳이 많습니다. 선앙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가로등을 딱 켰다. 도깨비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즉 불을 켜서 밝은 세상이 되고 내가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계몽주의다 이거예요. 아까 말한 니콜라이라는 사람이 칸트한테 당신도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라고 무엇이 계몽주의입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계몽주의는 페어슈탄트에 의해서, 그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어슈탄트에 대해서 무지몽매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다 그렇습니다. 페어슈탄트 우리말로 하면 오송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오송이라는 페어슈탄트라는 말은 그냥 동사 페어슈틴, 영어의 understand 불과합니다. 즉 모든 것을 이해해서 무지몽매에 빠지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라는 건 뭐냐? 그 당시에 임금님이 제일 잘났다 그런 거, 그런 거를
왕자에서 끌어내리자 이겁니다.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를 해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말하면 뭐냐? 자연으로 돌아가서 빨가벗고 같이 있으면 뭡니까? 평등한 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런 거를 부르짖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거를 한 것이 프리드리히 실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의 작가로서 실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실러의 시민 비극이라는 것도 썼는데 시민 비극이라는 건 뭐냐? 주인공이 이제 시민으로 된 겁니다. 시민으로 된 것은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시민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말하지만 그 당시의 시민이라는 것은 사실 부르주아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주아지라는 것이 귀족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주인공이 그렇게 됐다 그 말이죠. 그것이 기교와 사랑이라는 것을 했는데 그거는 시민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대는 군주의 궁에서 일하는 밑에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베르크가 야 뮌헨에서 지금 일리미네이트 그 사건이 일어나 계몽의 회가 사건이 일어나는데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소문이 어떻게 되냐면 실러도 계몽의 회원이다. 근데 너 공금으로 실러를 매개 살릴 수 있냐? 그런 소문이 돕니까? 그러니까 안 되겠다. 1년 후에 당신 계약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취소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또 짓도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럴 때에 멀리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에서 쾌르너라는 사람한테서 초청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그거에 대해서 많은 전기 작가들이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모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기에 폰 칼프라는 거기 네 번째 얘기 있습니다. 폰 칼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귀족 여인인데 독일의 프랑켄 지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바이언 지방에서 꼭대기 우측입니다. 옛날 동독 근처인데 거기 자연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도 주명 이름이 그냥 프랭크 슈바이츠 스위스라고 이름 붙일 정도입니다. 거기에 태어났는데 이 여자가 키가 조그맣다 그럽니다. 아주 적대요. 그리고 눈이 아주 어두워서 밤에 별을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상상력, 공상력만 많이 키우고 이 사람도 프리메이슨 회원 혹은 뭐 단체 단원이라고도 그러는데 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러한테는 밝히지 않고 만하임에서 실러의 편애를 많이 줬습니다. 즉 실러는 귀족 사회라는 건 몰랐는데 귀족 앞에서는 뭘 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작가나 그런 사람들은 그 귀족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로이벌이라는 드라마가 공연하고 있어도 이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사람이 너무 모르는 게 많구나. 귀족 사회를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리를 놔서 여러 사람에게 귀족 사회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작품도 읽게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때 마침 거기 구경 왔던 영국 구경 아닙니다. 바이마르의 칼 아우구스트 공이 돈 카를로스라는 거 일부를 읽었는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호텔에다가 여관에다가 편지를 했습니다. 당신을 바이마르 궁의 고문관으로 임명하겠다.
뭐 돈 없는 겁니다. 그냥 말만 그런 거지. 그래서 거기서 데뷔 온 겁니다. 거기 강의하는 것도 그렇게 돼서 한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로 갈 편지를 받고 거기 갈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유태인에게 내가 보증을 서줄 테니까 타고 오시오. 지금 만하임이라는 데 곳에서 라이프치까지는 동서쪽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아주 끝에서 끝입니다. 거기 거의 일주일 걸려서 우편마차를 타고 갔습니다. 가서 시골에 방을 얻어줬습니다. 당신 여기서 그냥 살아라. 그리고 걱정 말아라. 작품만 써라. 그래서 그리 갔는데 그럼 그거를 초대한 한 퀘르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원래 그 아버지가 신학자입니다. 근데 대단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유한 사람인데 이 아들, 퀘르너 아들, 그 사람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가 집안이 좀 비천해요. 비천하다고 그래도 그것도 아니고 그냥 그 귀에 달고 있는 이 판 새기는 사람의 그림 그리는 사람. 그래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언제나 다툼이 있어요. 그래 아버지한테 그래도 순종하고 그러는데 로이볼이라는 걸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가 그렇게 싸운다는 걸 보고 또 그 로이볼의 공화정을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물론 공연 때는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래 나오니까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해야겠다. 그래 초대해서 온 겁니다. 그리고 와서는 시골에 그 맨 위에 골리스라는 마을에다 방을 하나 얻었습니다. 거기다가 살라고. 근데 여기서 입대까지 가난하게 살고 그러다가 벼랑간에 부유한 건 아니지만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행복해서 친구들이 다 모이고 그러니까 친구 술자리에서 발표하려고 시를 하나 썼습니다. 그게 환희의 송가라는 겁니다. 나중에 베토벤이 슐러는 1805년에 죽었는데 1807년에 베토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많은 작곡가들이 환희의 송가 그거를 작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나중에 슐러가 연극을 하고 와서 그 집에 가 있는데 집에까지 와서 젊은 사람들이 환희의 송가 노래를 막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송가가 어떤 식이냐? 프리메이슨식입니다. 프리메이슨식이라는 건 뭐냐? 사해동포가 내 형제다. 나는 이것으로 정말 기쁘게 느낀다. 우리는 동포의 사해 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프리메이슨의 모토나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세계가 다 같은 동포라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이프치히에서 생활하는데 거기서 쓴 작품이 그 밑에 세 번째는 돈 카르로스 오고 역사책을 오고 또 옛날 사람들은 편지를 많이 씁니다. 저도 요즘은 편지를 도대체 안 쓰는데 이메일로 다 오죠. 이메일로 지금 우리 여기 철학교에서 오고 같이 온 것도 다 이메일로 했습니다. 근데 이메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현대인에게는 편지가 남아나는 게 없죠. 공문서밖에. 그런데 옛날에는 편지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이 퀘르너하고 왔다 갔다 한 편지도 굉장히 두꺼운 게 몇 권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가까이 거리에 있어도 편지를 그렇게 많이 씁니다. 돈 카르로스라는 걸 썼는데 돈 카르로스도 나중에 책으로 나오지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냐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에 필립 왕이 있었는데 쭉 봐도 좀 심심해요. 그놈이 그놈 같고 신하들이. 그런데 마르퀴스라는 새로운 이름이 여기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누구냐? 아, 요즘 전투를 많이 하고 승리를 왔습니다. 그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려가서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 참 공을 많이 세웠다지. 그 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스럽다. 그러니까 돈 카로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전하, 이거는 공동묘지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봐라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름이 신기한 모양이다. 이렇게. 그래, 그럼 넌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전하, 사상의 자유를 주십시오. 시민에게 사상의 자유를 주십시오. 그러면 전하는 이 다음에 미래에 오는 전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기분이 상했지만 새로운 말을 하니까, 그래? 그럼 너 하여튼 내 부하가 잘 되라.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이임금의 내용입니다. 그 이임금이 원래 프랑스의 프린세스하고 약혼을 하려고 그런 마음 먹었는데 그걸 자기 아들한테 줬습니다. 아들이 약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왔는데 보니까 너무나 이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이런 거는 옛날엔 많습니다. 중국 역사엔 그렇게 태반이에요. 그 춘추전국 시대에 보면. 그런데 이미 그 공주와 신부감과 왕자는 사랑을 만나서 여러 번 데이트를 했었거든요. 이 왕자가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왕자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 왕족으로서 갖고 있는 그런 이상이 아니고, 이 나라를 좀 더 평화로 다스려야겠다. 이 나라를 좀 더 계몽주의적인 것으로 다스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퀴스도 공화주의를 좋아하니까 이 왕자를 임금으로 나중에 앉히면은 이 임금이 왕정을 좀 더 평화스럽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 우선 가서 왕 노릇하면은 거기서 좋은 군주가 되겠다. 왜냐하면 네덜란드의 일부, 지금의 브뤼셀 쪽이 스페인의 식민지였었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왕자가 소문이 나쁜 게 있는데, 그 사람을 체포할 경우에는 그 권리를 마르퀴스가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 좋다. 내가 체포할 경우는 너에게 그 권한을 주겠다. 그래서 왕자를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마르퀴스 폰 포사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비를 사랑하는 척하고 만나러 가는 척 해가지고, 그 만나러 가는 걸 왕자가 가려고 그랬었거든요. 거기서 가는 길에 총신이 신하가 마르퀴스 폰 오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로서 연극이 끝나고 결국 왕자는, 역사적 현실은 왕자는 종교재판을 받고 상해에 처해집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상의 자유를 주십시오. 여기가 정말 평화스럽습니까? 공동묘지의 평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래 있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바이마르로 갔습니다. 바이마르를 가서 자기의 그 옛날 고향 바덴뷰르트르크, 즉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윌란트라는 작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당시에. 지금도 동문학사에 나오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 작품을 본따서 작품을 쓰지만 약간 자유연애 이런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사람은 금서로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잡지를 내는데 독일 전역에서 제일 많이 팔려요. 그 사람한테 가서 인사를 해도 동네 사람이지만 어떻게 금방 봐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칼프라는 부인, 만하임에서 알았던 부인이
또 이 바이마르에 와가지고 귀족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인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래 거기 있을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윌란드가 그 근처에 있는 이나 대학에 한번 가보게, 내 사위가 거기 있네. 그래서 가서 소개받아 갔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봤는데 그 사람은 교수인데 프리메이슨 회원입니다. 그 프리메이슨 회원인데, 프리메이슨이라는 생활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프리메이슨 거기에 나왔습니다. 원래 메이슨이라는 뜻은 벽돌 혹은 석공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옛날 중세 시대부터 독일에서나 유럽 전역에서 교회나 다리나 성 이런 걸 석공들이 지었습니다. 그 석공들은 자기 카르텔을 성립해가지고 현장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자기도 하고, 어떤 책에서는 거기서 자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자기도 하고, 그게 석공을 쌓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철저히 지켜요. 그리고 새로 석공이 생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지키는 것이 넌 비밀을 지켜라, 그겁니다. 그래서 메이슨 규약이 있어요. 철저히 메이슨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는 비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장점이고 단점이 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게 그 중간쯤에 프리메이슨의 성립과 밖에, 옛날에는 프리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메이슨 조합 이런 거 있었는데 왜 프리메이슨이나 프리가 붙었냐? 우리가 그 요즘 신비주의에서 많이 나오고 혹은 그냥 오락 프로그램에서 많이 텔레비에서 하고 있는 템플 라이트, 성단 기사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1000년대에 생겼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근데 그때 왜 생겼냐면 교황이 예루살렘을 지금 이교도가 차지하고 있다. 이걸 가서 때려부수고 너희들이 그거 가서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제1차 십자가 전쟁을 일으켜서 가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긴 사람들이 성 바깥에다가 진을 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 뭘 했냐면 그거를 교황한테 성당 기사라고 좀 교황님께서 뭐 의식 있잖아요. 이걸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럼 좋다. 그게 성당 기사가 되는데, 성당 기사가 그러니까 유럽에도 있고 예루살렘 성 밖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어떻게 보냐? 거기 길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순례 가는 사람이나 혹은 제2차, 3차 가는 사람들도 돈을 이 본부 쪽 프랑스에다가 맡기면 프랑스에서 그걸 갖고 있고, 예루살렘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당 기사가 그 돈을 다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자를 많이 붙여서 살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1300년경에 와서 프랑스 임금이 빚을 많이 진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당 기사를 이단이라고 해서 데려다가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단이라고 붙일 원인도 있습니다. 뭐냐? 성당 기사도 자기들이 규약을 정해서 그 사람들 이외에는 일체 비밀을 얘기 안 합니다. 이것이 끝까지 쭉 갔었는데 미국 가서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언제나 박해받으려면 높은 성당의 그 주교나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 이교도랬지? 다 얘기해봐. 뭐 고문해도 말 안 들으니까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300년경에 프랑스 왕이 자기가 약간 돈이 없어졌습니다. 파산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핑계를 댔는지 성당 기사들을 데려다가 세인강에서 별 고문을 다 하고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뺏었는데, 일부의 기사들이
스코틀랜드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이 사람은 석공 기술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석공 기술이 없지만 거기서 영국하고 전쟁이 벌어졌을 때 기사니까 전쟁을 많이 해서 승리도 오고 지기도 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프리라는 말을 붙여서 프리 메이슨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게 한참 비밀 단체로서 성업을 또 이뤘습니다. 왜냐? 그 당시 수직으로 됐던 사회가 수평으로 되는 그런 사회가 되니까 사상범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가냐? 프리메이슨이 갖고 있는 라지, 즉 사람들의 숙소, 공사장의 가운데 있는 그리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못 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겼어요. 독일에서는 이 사람들이 우주를 지은 하나님의 반대로 땅 위에서 성을 짓는 사람인데 우리는 머릿속에 이 세상에 평화로운 거를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프리메이슨이다. 이러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을 그 사람들의 운동기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혁명을 일으킬 때 이 사람들이 아주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이 프랑스에서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프랑스의 지금 국가 인터내셔널이라는 건데 그게 국가의 가사가 거의 프리메이슨하고 비슷합니다. 프리메이슨이 그렇게 많은 역할을 해서 세 번째 프리메이슨 2의 발미 전투에 나간 지원군의 노래가 그런데 그때 혁명 정부를 대표해서 싸운 장군과 구세대를 대표해서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 대표가 다 프리메이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우리 적당히 군대에 전투를 하자. 그래서 전투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혁명군도 그대로 혁명군을 유지하고 그 프리메이슨 그러니까 반혁명군들 그 사람들은 다시 철수했습니다. 그 반혁명군 가운데 온 사람도 괴테도 왔습니다. 전투에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시를 줬는데 시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것이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프리메이슨 회원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터 데지에 러시아의 피터 데지에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 네덜란드에 가서 선박 건조하는 노동자로 이룬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도 프리메이슨으로 입단했지만 자기가 딱 임금이 되게 나니까 그 좀 찜찜하거든요. 민주화니까. 그래서 잘 안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맨 밑에 있는 중에서 미국이 프리메이슨 사람이 많았습니다. 미국의 독립운동도 프리메이슨. 왜냐하면 맨 처음에 보스턴 차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차 사건은 뭐냐면 영국 아마 짐은 영국 게 아니고 저 인도에서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우리가 마시는 차 잔뜩 실은 3개의 배를 워싱턴 그 프리마우스 그러니까 대놨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려오면 미국 사람들한테 세금을 무지하게 많이 걷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사람들이 모이는 게 있었는데 카페에 거기서 야 우리는 오늘 거기 가서 그 배를 때려 부수자. 그래서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 있는 차를 다 바다로 동댕이 쳤습니다. 그걸 바닥에 쳐니까 전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이 나옵니다.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겠죠. 근데 프리메이슨이 미국에 가서는 비밀이 아닙니다. 왜냐? 민주사회에서 그 전에 하도 비밀 안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야, 네가 프리메이슨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만일 너희끼리 프리메이슨 죄를 져서 왔으면 너희끼리 어떻게 신호를 해가지고 프리메이슨
회원인지 알면은 죄를 더 가볍게 할 거 아니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미국도 그렇게 많이 프리메이슨이 있었습니다. 그래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예나 대학에서 이 사람이 갔다가 교수가 됐습니다. 역사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옛날에 대학에서는 봉급을 받는 교수가 있고 봉급을 안 받는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슐러의 경우는 2년 동안을 받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망을 했는데 하여튼 그때의 취임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은 지금도 독일은 어떤 A 교수가 B라는 학교로 가면은 초임이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취임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이 유명한 게 많습니다. 벌써 그때 슐러 시대부터 그런 연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나 대학은 어떤 대학이냐? 독일에서 가장 자유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피히테, 쉘링, 나중에는 헤겔까지도 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취임 연설을 했는데 보편사라는 무엇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른 게 아니고 역적으로 역사를 보는 겁니다. 그런 병이 많이 났었는데 그거 그만두고 오고 덴마크에서 오기 전에 슐러가 프랑스 혁명정부에서 명예시민증을 줬습니다. 명예시민증은 뭐냐 하면 그 사람의 희곡을 로이버를 많이 상연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사실 많이 변경시키고 그 명예시민도 사인한 사람들이 사인한 지 5년 후에나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미 사인한 사람은 다 단두대에서 죽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 당통, 마레 이런 사람이 이미 다 죽은데요. 근데 그 주위 사람들, 슐러의 주위 사람들이 다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슐러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받아서 갖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쓴 논문이 인간의 미적 소환이라는 건데 그 내용을 좀 하면은 인간에게는 슐러가 말하는 것처럼 에고이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에고이즘은 사실은 칸트가 말하는 것처럼 전원명령으로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슐러는 그 전원명령으로 하지 않고 그 사이에 하나의 새로운 충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충동에는 소재 충동, 이거 우리나라 말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슐러는 자기 고향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 고향에 가니까 아주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조각을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흉상을 새겨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돌덩어리예요. 그 돌덩어리인데 그걸 새기는 걸 보니까 하나하나 새기는 게 자기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충동이라는 건 뭐냐? 돌덩어리. 인간의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에고이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에고이즘인 건 뭐냐면 인간은 시간 내 존재다. 즉 시간 안에서 나는 목숨을 붙이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고 좋은 직장에 가려면 이렇게 말해야 되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 없이 다 해야 되겠다. 그게 소재 충동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 없애려고 그러는 충동이 있어요. 형식 충동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 책에서. 그 형식 충동이 뭐냐? 지금 쉽게 말하면 돌덩어리에서 슐러 자신의 형상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 그거를 소재 충동에서 이제 형식 충동, 형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동은 유희 충동, 그걸 새기려고 그러는 그런 충동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새기려고 그러는 충동은 뭐냐? 에고이즘을 없애버리려는 것을 미적으로 바꾸면 된다. 이것이 슐러가 말하는 미적 교육입니다. 이거를 칸트가 자기의 그 다음 책에서
실로 씨가 이렇게 말했는데 서문에서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다. 이래서 그걸 안 했다 그럽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얘기를 서양 사람은 다 이해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도대체 없습니다. 저는 꼭 이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돌덩어리를 아름다운 흉상을 만들기 위해서 쪼아려고 하는 작업, 그거 아름답게 됐을 때 이것이 미적 교육으로 된다. 그러면 나중에 좋은 국가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비약으로 많이 그게 됩니다. 실러와 그때 만나는 거는 그만 되겠습니다. 이제 실러가 나중에는 베를린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왕비 왕자가 3번이나 초대를 했었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내가 당신한테 3,000 달러를 줄 테니까 이리 와라. 근데 답을 보류한 다음에 와서는 안 가겠다. 봉급은 조금 받지만 그냥 칼 아우스크 공한테 있겠다. 그랬어요. 근데 실러가 그 다음에 무척 아팠는데 항상 감기가 겨울마다 없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연극을 보러 가는데 괴테도 그때 조금 아팠습니다. 그 괴테가 실러를 보러 왔다 집 앞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고 실러가 가다가 그럽니다. 연극 바라다가 이상한데 나 아무 통증이 없어. 다 없어졌어. 그러니 거기서 연극을 보고 나서 의식을 잃고 왔습니다. 그러고 이제 죽었는데 그 실러가 한 거 가지고 우리가 뭐를 배울 수 있을까요? 실러는 절대주의가 막 넘어가려고 그럴 때에 사는 사람입니다. 실러가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남의 도움도 많이 받고 이 사람 남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자기가 신세진 사람은 항상 갚고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세상이 험합니까? 그런데 그게 실러시고 말하면 에고이즘 충동만 많은 거예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몇 년 있다가 학교에서 다시 초대를 했으면 저한테 뭐냐면 이번에 새로 입학 시험을 위해서 입학 사정관을 뽑는데 선생님 좀 와서 일을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젊은 사람이 있어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입학 사정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학 사정에 대해서 조금 잘 압니다. 지금 제가 이 예를 들어서 좋은지 모르지만 조국시 사태입니다. 그거 저희 사정관으로 볼 때는 무조건 합격입니다.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를 잘못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게 저는 우선 선생인 저로서 야, 이거 우리가 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옛날에 실러 시대에 군주는 그랬다고 그랬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다 이 시대는 충동에 의해서 사는 시대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그렇게 없어서 쩔쩔매고 그렇게 소외에 대해서 살아서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현재 우리가 계몽주의가 더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로서 저는 실러가 현대 시대에 아주 필요한 그런 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예, 지금부터 제2부 순서 토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드리히 폰 실러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작품 활동뿐만 아니라 작품을 통해서 그 시대에서 실러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는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러의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러를 인력 또 그 당대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에 알리게 된 최초의 작품이죠. 디 로이버라고 하는 이 작품, 그리고 아마 36세 때 우리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특히 미학 분야 혹은 교육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시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책입니다. 일종의 논문이죠. 논문인데 어떻게 보면 그 논문에서 실제 쉴러가 꿈꾸었던 정치적 이상향, 국가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방향이 되는가 하는 것이 나왔는데, 뭐 가장 기본적인 것은 미입니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쉴러에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얘기되지 않았던 부분 중에 여러분들 토론 진행하기 위해서 한 멍석을 깐다는 차원에서 마지막 소개가 됐던 선생님께서는 그 충동 세계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최근에 한 2014년쯤에 한국에 이제 번역된 책을 뭐 읽었던 게 있어서, 특히 우리 사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 교육의 문제죠.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이 과거 계몽주의자들의 가장 큰 과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실러에 대해서는 오늘 강연 내용을 통해서도 그랬고, 늘 실러는 꼭 프랑스의 루소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그 시대를 이해하고 그 시대를 읽어냈던 이 두 작가의 방식이 너무나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늘 이제 하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정말 비교해서 한번 글을 써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할 정도로 오늘 강연을 통해서 또 그런 생각이 더 이제 이렇게 많이 다가오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마당을 만드는 과정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인간의 미적 교육에 관한 이 편지라고 하는 글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과연 실로의 시대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할까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뭐 한 문장 한 서너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간은 행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행위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물론 이거는 물리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말을 통해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드라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대체 어떤 모습인가? 이거는 뭐 실러 당시의 독일입니다. 여기는 미개, 야만입니다. 일종의 야만. 저기는 무기력, 어떻게 보면 우울이죠. 우울. 인간의 타락상을 드러내는 극단적인 두 상태다. 이 두 가지 상태가 같은 시대 안에 결합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이 독일의 상황을 그렇게, 혹은 뭐 유럽의 상황이든 뭐 어떻든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실러가 내렸던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인간은 오직 미를 통해서만, 아름다움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에 도달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계몽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는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평등이었고, 또 동시에 절대 군주제를 해체하고 공화정 혹은 공화국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형제애를 강조를 했죠. 그게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슬로건으로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만, 실러도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당대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과 사유를 함께 공유했던, 어떻게 보면 시대를 아주 앞서갔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바로 그 실러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연된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부분이 있었다면 함께 해서 여러분들 질문하고 좋은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고 우리 선생님께서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괴테만큼 저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그 일반인들은 쉴러라는 인물에 대해서 특히 그 시대를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희가 한층 더 다가가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강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교수님께서 잠깐 그 언급도 하셨는데 그 군도라는 작품이 저는 작품 내용은 전혀 모르는데 도적 때내 어떤 사람은 홍길동과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희 이제 한국에 홍길동전도 있고 임꺽정도 있고 또 동양에 뭐 조금 보면은 수호제 양산박도 있고 서양의 로빈훗도 있는데 왜 그 쉴러가 첫 작품의 이름을 제목을 군도라 도적이라는 그런 이름을 썼을까?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목이 상징하는 바가 혹시 있는가? 그 도적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는 스치듯 그 지나가셨는데 아마 시간상 그렇다 생각하는데 괴테와 쉴러와의 관계. 괴테가 또 저 쉴러가 서로 다르면서도 또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독일의 문화를 꽃피웠다 그렇게 들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괴테와 쉴러의 관계는 여기서 많이 생략했습니다만은 괴테하고 쉴러고 10살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3학년이 1학년은 얼마나 무시합니까? 아직 조그맣다고. 근데 10살 차이니까 사실 세대의 차이를 느꼈죠. 그 다음에 괴테는 10살 아래의 젊은이를 자기하고 무슨 사귀어서 철저하게 친절하게 지나겠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맨 처음엔. 그래서 항상 무시하고 살았죠. 그리고 쉴러가 서평을 쓰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쉴러와 괴테는 대단히 작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괴테는 유니버설하다고 그럴까? 인간의 보편적인 고뇌와 삶 그런 걸 하는 반면에 그러니까 그 서양 철학으로 용어로 말한다면 인디어 자인 존재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했는데 쉴러는 인디어 규젤샤프트 자인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생활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품 하나하나는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쉴러의 작품 전체가 그렇습니다. 대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윌헬름 텔 우리는 보통 윌리엄 텔이라고 말합니다만은 그것도 독재자를 물리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에는 지금도 해마다 그 작품을 올리면서 축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책에 그 중요한 부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속에서의 존재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쉴러는 주로 쓰려고 그랬고요. 괴테는 사회 속에서의 존재의 문제가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쉴러는 아까 잠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칸트 철학을 좋아해가지고 칸트 철학하고 사실상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칸트 철학을 제일 어렵다고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칸트 철학처럼 칸트의 철학을 뭐 저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문제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맞았죠. 그래서
쉴러가 괴테에 대한 서평을 쓰면은 괴테가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쉴러는 셰익스피어를 읽으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참 잘 쓰는데 어떻게 못된 놈은 그대로 놔두고 지나갈 수가 있느냐. 못된 놈은 드라마 속에서 벌을 줘야 할 것이 아니야. 근데 그냥 웃기는 걸로 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틀렸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둘이 아주 화합할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하대학에서 어떤 교수님이 자연과학이라는 거 요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 교양 강좌로 했는데 거기에 쉴러도 참석하고 괴테도 참석했습니다. 그 지금처럼 10분간 쉽시다. 그래서 또 나와서 산책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쉴러가 그렇게 분석으로 하면 과학을 분석으로 하면 보통 그게 되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괴테에겐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쉴러의 집에 들렸습니다. 집에 들리니까 괴테가 그림을 그리면서 괴테도 자연과학자였거든요. 그 사람이 말한 것 가운데에서 모든 식물은 이렇게 자랄 때 그 전개된 과정, 에볼루션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과정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자세히 하면서 팽아 시절부터 옛날에부터 있었던 발전 과정이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쉴러가 뭐라고 했냐면 그걸 보고 선생님 그게 이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쉴러가 괴테가 깜짝 놀고 나는 이 그림으로 그려서 실체적으로 보여주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념이라고 그러냐. 그게 나하고 당신하고 틀린 거다. 근데 당신이 한 이론이 맞는 면도 있다. 난 그거는 이해하고 들어가겠다. 거기서부터 둘이 합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이제 괴테는 집으로 갔는데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현상이지만 관찰만 달랐을 뿐이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의견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서로 많은 얘기를 나누고 편지를 왔다 갔다 하고 서로 평을 써주고 그런 게 지금까지도 내려와서 오히려 옛날 일을 몰랐던 거를 괴테 혹은 쉴러가 그 작품에 대해서 평해주고 그거를 대답한 거에 대해서 괴테와 쉴러의 편지 교환 그런 게 이렇게 두껍게 또 5-6권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쉴러가 먼저 죽었는데 늦게 태어났지만 괴테가 무척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제 반은 없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말 뭐죠? 군도라고 하는 빌로이브라고 하는 이 제목이 상징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군도는요. 그냥 거기 주인공이 칼이라는 친구인데 칼이 라이프치히에서 공부하다가 아버님한테서 온 편지가 항상 부정적으로 나가니까 내가 이 시대에 모순을 많이 보게 되니까 이렇게 살아서 모르나 그리고 자기야 같은 뜻맞은 동지를 모아서 숲으로 들어가서 나쁜 탐관오리를 징벌하고 재산을 거둬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그래서 군도라의 군이라 무리군이라 도둑은 돛대도둑 그럽니다. 아까 백 선생님께서 잠깐 설명하신 우리말로 하면 도둑대 그런 걸로도 번역된 게 있습니다. 네, 됐습니까? 설명이? 그걸 조금 제가 보완을 드리면 이건 말 그대로 비극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칼의 이제 회계 과정을 넘어간 이런 내용인데 일종 형제입니다. 오늘 그 강연 내용 중에 아주 재밌는데 프랑켄이라고 하는
아까는 특정한 독일의 지명이 있죠. 그런데 이 작품 22살에 썼던 이 소설 안에서 거기가 프랑켄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예요. 그 도시의 왕입니다. 공인데 거기 아들 2명이 있어요. 카를과 프란츠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카를은 라이프치히로 이제 공부를 하러 갔고, 그리고 이제 프란츠는 이제 자기 이 집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후계자가 형이 되기 때문에 모든 그 국가의 권력과 재산은 이제 형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그 중간에서 이 프란츠가 간계를 꾸밉니다. 편지를 다 전부 가짜로 만들고 이제 아버지와 큰아들의 관계를 전부 이제 이간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은 라이프치히 공부하러 간 그쪽에서 이제 아까 우리 강의자 선생님께 얘기했던 것처럼 독일을 그 당시로는 300여 개국이나 되는 공국들이 있었던, 그러나 대부분은 절대 군주, 요즘으로 하면 완전 독재자들이죠. 독재자들이 있던 그런 시대니까 개인에게는 자유가 없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카를은 뭐 자기 나라 가도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하고 규합을 해서 일종의 딜로이브를 만든 거죠. 만들어서 부패한 귀족들의 재산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 나라 근처로 땅으로 왔는데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생에게 복수를 이제 하고, 그 과정에서 또 거기 등장하는 그 여성이 아말리아죠 또. 예. 이 또 아말리아 이름은 여러분 아까 강연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바이마르 공국의 그 아우구스트 공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름이 아말리아예요. 왜 그렇게 또 동명이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주 그 재밌는 부분인데, 그 아말리아를 동생 프란츠가 겁탈하려고 하는데 그 여성은 이제 아니다라고 막고, 그 과정에 이제 나중에는 이 칼이 아말리아 아까 스스로 자기를 죽여라 뭐 하고 죽이게 되고, 그러면서 그 딜로이버 도적대에서 나와서 이제 새로운 세계, 세상, 국가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뭐 그런 과정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도전적인 그 시대에서는 그런 작품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호평을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아주 만족스럽습니까 오늘 강의 내용이? 예. 오늘 선생님 그 강연 중에 특히 또 많이 얘기됐던 부분이 프리메이슨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건 그림자 정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많이 책도 쏟아지고 또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들 누구나 쟤도 프리메이슨이야, 누구도 프리메이슨이야 이렇게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많이 또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 금융권을 쥐고 있는 로스차일드가부터 이하의 대부분의 그 유대인 집안들은 다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기도 하고요. 오늘 프리메이슨과 관련된 그런 역사적인 배경 흐름들 이렇게 다 보셨습니다만, 메이슨이라고 하는 말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을 축조하는 석공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우리가 지금 엔지니어 그렇게 하죠, 그죠? 또 혹은 공학을 엔지니어링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이 엔지니어라고 하는 개념들도 사실은 다 중세 이 라틴의 인게니움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출발했던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중세 때는 여러분들 전쟁을 하시면, 요즘은 누가 핵폭탄을 먼저 터뜨리냐 마느냐 하고 이렇게 서로 하고 있는데,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 여러분들 고려 삼국시대나 이런 데 전쟁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의 깃발을 뺏는 거죠. 일종의 누가 먼저 그 성의 깃발을 뺏느냐가 이제 전쟁의 결과로 나옵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그 성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완벽하게 성을 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요즘 말하는 엔지니어입니다. 소위 가장 뛰어난 건축술을 가진 사람들.
이제 그렇게 인게니움, 라틴어에서는 그렇게 사용했는데 요즘 이제 영어에서는 엔지니어라고 하는 용어로 이제 바뀌었죠. 요즘 우리 공학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공학자는 대부분 사이언티스트하고는 좀 다르죠.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서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발견해내는 사람들,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입니다만, 이 공학자는 말 그대로 발명가죠, 그죠? 발견자가 아니고 발명자입니다. 이 세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 신화에는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의 건축가 내지는 창조주로서 이렇게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게 유대 세계에서는 뭐 GOD가 되는 거죠. 야훼가 되고 신이 되는 되는데 세상을 창조한 자. 그러나 요즘 우리가 공학자에게 만약에 그러한 그 이름을 붙여준다면 그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정말 공학자들은 그런 세상을 바꾸는, 세상을 창조해내는 발명가로서의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 그럼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 드리는데요. 서양 사람들이 시간에 대한 개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삼국시대 사람과 고려시대 사람과 이조시대 사람 청년 3명을 붙들어 놓고 얘기하면 아무 거릴 것 없이 대화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은 시간의 흐름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일찌감치. 그게 성경에서 보면 예레미야가 바빌론 포로에 가서 당신들이 지금 여기 포로로 된 걸 왜 그런지 아냐? 과거에 야훼 신에게 잘못해서 그랬다. 그런데 현재 잘해라. 그렇잖아요. 미래에 또 하나님에게서 벌을 받을 것이다. 그건 잘하라.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나라나 동양사회보다 더 확실하게 현재와 미래를 다 아우르는데 거기다 나가서 한 걸음 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사야에 와서는 미래 어느 때인가는 야훼 신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세상을 멸하고 의인만 살려갈 것이다. 즉 세상의 종말론을 얘기했습니다. 그걸 에스타톨로기시라고 그러는데 그 종말론은 뭐를 뜻하냐? 이 세상이 다 망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구원을 할 것이다. 세상이 종말하면서 신자만, 의에 있는 사람만 구원을 할 것이다. 이거를 헤겔이 본땄습니다. 헤겔이 본따서 이거를 성경식으로 누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정반합, 즉 이 세상은 쭉 나가다 다른 게 오고 쭉 나가다 다른 게 오고 그럴 것이다. 그러는데 이걸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성경처럼 쓴 게 막스가 얘기한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쭉 교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세상이 종말에 와서 가진 사람은 다 죽고 프롤레타리아 공화국이 올 것이다. 완전히 이사야,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말한 거를 그대로 자기가 빌려서 쓴 겁니다. 거기에 서양 많은 철학자들이 관념론자들, 그걸 관념론은 좀 잘못된 번역인데 이데알리즘이라고 그럽니다. 이념주의자들이 이거를 갖다 쓴 겁니다. 헤겔도 그렇고 칸트도 사실은 그 종말론적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시간에 따라서 발전한다고 그 세계 평화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은 이 세상을 이성의 발전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렇지는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런데 바로 이 이성의 발전의 맹아를, 제가 말하는 것은 수평적 세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프리메이슨하고 그 계몽주의 그렇습니다. 근데 계몽주의도 그냥 이렇게만 나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계몽주의 중에서 개인주의가 너무나 발달한,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것이 와야 되지 않을까. 그게 막스즘에서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미국 사회가 어느 정도 우리가 고기를 갸우뚜껑을 그런 대로 됐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정말 민주주의입니까? 뭔가 우리가 새로운 길에 나서야 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가 서양식으로 역사의 발전을 시간과 함께 온다면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실러 얘기가 좀 어렵게 다가갔습니까? 아, 그러시구나. 차라리 특정 작품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조금 더 쉽게 와닿았을까요? 근데 오늘 뭐 마지막에 우리 강연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이렇게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실러가 궁극적으로 꿈꿨던 이 세계죠, 혹은 뭐 이상 국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상적인 정치적 공동체가 과연 실현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실러는 미적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것들도 여전히 우리에겐 또 숙제이긴 합니다. 예. 관련해서 우리 또 원장님께서 한번 첨언을 하시거나 질문을 하시면. 아니요, 질문이 없기 때문에 혹시 우리 이재성 교수님도 이제 미학을 말씀하셨고, 우리 오늘 김성욱 교수님도 미학을 말씀하셨는데, 실내에 있어서 미학의 이념, 미학적인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쉽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시험 볼 때 칸트의 제3비판에서 미학을 선택했는데요. 슐러는 미학 자체에 대한 연구는 논문을 그렇게 내지 않고 영국으로서와 표현되는 미학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격정이 뭐냐, 그런 걸 얘기하고, 우화는 뭐고 품위는 뭐냐. 그런데 그게 다 미적 교육에 대한 서안에 사실상 들어있는 겁니다. 인간이 격정을 느낄 때, 화가 나서든가 혹은 이성적인 것을 벗어나서 뭔가를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려고 그럴 때, 그때 그걸 억누르면서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고 이성적인 것을 얘기할 수 있을 때가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품을 이렇게 썼습니다. 마리아 스튜아르트라는 작품인데요. 마리아 스튜아르트는 스코틀랜드의 여왕입니다. 그게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여왕입니다. 옛날에 왕이라는 거는 국민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사람을 왕으로 임명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죽었으면 다른 나라 왕자를 갖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도망을 쳐서 영국 국경을 넘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생합니다. 헨리 8세에. 그런데 약간 국수주의적인 거 있어서 유럽 대륙에서 하는 교황의 명령을 들으면 그 사람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황은 카톨릭인데다 엘리자베스는 영국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스튜어트는 구교입니다. 그러니까 신구교 갈등이죠. 근데 왕이 순이라면 마리아 스튜어트가 더 우위입니다. 근데 왔으니까 영국 국민은 마리아 스튜어트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 대표적인 게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1세. 그러니까 포탱헤이라는 게이라는 궁에다 가뒀습니다. 그것이 응극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슐러가 어떻게 이걸 해결했느냐? 역사적인 마리아 스튜어트는 재판에 의해서 임금으로서는 최초로 재판회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임금으로서는 누가 재판한 게 없는 거죠. 그냥 가서 죽이면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 엘리자베스 1세와 마리아 스튜어트는 역사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영국에서는 만나게 했습니다. 만나게 해서 마리아 스튜어트는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목숨이 쥐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가 와서 사정을 하십시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대로 하십시오. 그 엘리자베스한테 가서는 전하, 그 여자 살려두지 못으로 그럽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엘리자베스 테일러하고 엘리자베스 스튜어트하고 만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마리아 스튜어트가 만나보니까 약간 인격적인 모독을 당합니다. 이 엘리자베스 1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스튜어트가 조금 참다가 불 끕니다. 만일 이 나라가 법적으로 다스린다면 당신은 내 앞에서 꿇어 엎드릴 사람이요. 어디서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가고 또 하나 왕을 비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판에서 이 여자를 죽여라. 사형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인을 여왕이 해야만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종이 갖고 사인을 합니다. 사인을 하는 걸 비서가 보고 사인하셨군요. 알았습니다.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그냥 가만히 갖고만 있어라. 너는. 너 갖고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총신에게 다른 신하, 영국 신하에게 사실은 여왕님께서 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가져갈게. 그리고 가져와요. 이게 사실은 엘리자베스 1세가 거기다 일부러 두고 간 겁니다. 그리고 죽이는 건 자기가 책임 안 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서 사형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비서서 1장을 가서 단두대에 죽이라. 난 죽이라는 말을 한 적 없다. 이렇게 돼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역사적으로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임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사기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도덕적으로 아주 못난, 아주 나쁜 여왕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연극 무대에서만 됐고 그때의 배우의 태도 이런 거를 미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슐러가 미적인 것을 이론으로 얘기한 거는 바로 위버 나이베 언더 센티멘탈 스테이트 그밖에 없습니다. 그건 그 외에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슐러 칸트처럼 미는 뭐가 없는 거다.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미에 대한 개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전달받은 건 4시 10분까지만 토론을 좀 진행해 달라고 했는데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혹시 질문이 가능하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아니면 뭐 제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오늘 그 프리드리히 실러의 생애사를 통해서 실러의 사상과 그 시대적 상황들을 이제 여러분한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셨는데요. 첫 작품이 이 도적대 군도라 그랬습니다. 실러가 22살 때 썼던 작품입니다. 그것도 아주 상황이 좋지 않은 군 생활 안에서, 병영 생활 안에서 썼던 작품입니다. 이 세계적인 작품들이 의외로 이를 보면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작품들이 많습니다. 우리 철학에서도 이 비트겐슈타인과 같은 사람의 논리철학 논고와 같은 그런 세계적인 철학서 하나가 바로 1차 세계대전 그 전쟁의 참호 속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사르트르와 같은 사람의 존재와 무와 같은 그런 작품들도 2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 와중에 나왔습니다. 대체로 이 작품들이 보면 우리가 지금 고전이다, 위대한 작업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아주 힘들고 곤란한 그런 상황에서도 이 작가들 통해서 이제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우리 후대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 도적대도 22살에 그 힘든 과정에서 썼고요. 평생을 스스로 자기 안위를 돌보지 못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작업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실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괴테하고 상당히 많이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두 사람이 가졌던 그 우정의 관계는 뭐 또 다른 우리의 평가 대상이기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미적 판단에 관한 이 서한입니다. 미적 교육에 관한 이 편지는 36살에 나왔습니다. 작품이. 그리고 오늘 뭐 말씀하셨듯이 46살에 결핵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46살의 삶 동안 우리에게 그가 남긴 이 많은 작품들은 지금 현재 여전히 그 유효성을 잃지 않고 있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지금 주어진 이 삶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또 여러분들 한번 이 실러의 도적대라든지 빌헬름 텔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일에 이렇게 괴테가 있고 실러가 있었다면 바로 옆 나라에 있던 프랑스에는 그에 걸맞는 그에 상응할 정도의 또 걸출한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스탕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발자크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두 분을 같이 함께 한번 주제로 이렇게 다루려고 했는데 너무 큰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도적대와 뭐 거의 유사합니다. 스탕달의 적과 흑도 그런 내용이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발작의 고려 영감을 포함한 많은 작품들도 그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들은 이제 발자크와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 프리드리히 실러와 그의 시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연해 주시고 또 토론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답변을 해주신 김성옥 고려대학교 도구동문학과 명예교수님께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 823회 발자크와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차갑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오늘처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